10월 말 한때 2,000선이 무너졌던 주식시장. 이후 2,000선은 회복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을 제외한 주요 경제 지표 또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실제 소비 수준을 알려주는 소비 판매액 지수도 7, 8월 상승세에서 9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일부에서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경제와 고용의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선제적 대응이 또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체가 좀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예산과 입법에서 힘을 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시장부터 고용, 생산, 소비 등 다각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과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한때 2,000선이 무너졌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청년 실업과 자영업자 매출 부진 같은 민생경제 부분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안전성에서 1위로 꼽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평가단도 한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 부진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위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시경제부터 민생 부분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진단해보고 해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요,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번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옵니다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변수와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곽수정 한국조지매순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네, 금융 관련 전문가시죠. 요즘 팟캐스트, 인기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있는데, 네, 김동완 대한금융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이 좋은 그 경제 이슈로 방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비교적 어두운 소식으로 여러분 자주 뵙게 돼서 많이 다소 언짢은 부분인데 또 열심히 해서 대안을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경영인 출신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경제를 진단해 주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기가 아닌 것도 여러 사람이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과연 위기인지 해법은 없는지 이 훌륭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나눠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경제 관점에서 현실을 말씀해 주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또 민생 관점에서는 사실 위기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국가 경제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히 이 국면에서 어려워진 계층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경제 사회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런 점을 오늘 호소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곽수영 교수님. 네. 얼마 전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하성 실장과 야당의 질문 주고받는 얘기 들으셨죠? 보셨죠? 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야당에서는 위기를 얘기하니까 장하성 실장 위기라는 용어는 결코 인정하지 않고 네. 조금 어렵다는 정도만 인정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시제적으로 지금 위기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시제적으로는 위기는 아니죠.
사람들이 자꾸 위기다 하고 있는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 파장이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를 하고 예. 또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말 위기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관점에서 위기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하선 실장이 아마 위기라는 표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제로 위기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거북하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것보다도 저는 더 재밌게 들었는 건 내년 되면은 괜찮아질 거다.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올해 연말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었죠. 그러셨죠. 예. 뭐 그 말씀은 제가 체면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내년에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 어떤 것 때문에 내년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여파가 내년에는 좀 더 가시화될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럴까요?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완 소장은요. 사실 위기라는 거는 그 경제학적으로 혹은 금융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위기는 대외적인 의미에서 위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 98년도 연간에 있었던 IMF라든지 이런 걸 이제 대외 채무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신뢰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 의미에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위기는 아니죠. 예, 우리 신용등급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일본보다 2등급이나 높은 상황이고 사실 외환보유액은 뭐 IMF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풍족하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흑자로. 네. 그래서 위기는 아닌데 어렵다는 말하고 위기라는 말하고 그냥 혼동하면 혼동하는지 안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경제 이 책임자들, 경제부총리나 뭐 경제수석이나 혹은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위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오해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위기적인 마인드, 위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그 워딩하고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위기라는 개념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정부 당국자라든지 청와대 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 입장에서는 네. 아마도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게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답변의 그 올바른 그 정답은 각별한 위기 의식을 가지겠다 정도로 얘기했으면 소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담당하는 책임자가 위기라는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꼭 인정해 주시네요. 김연학 교수님.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IMF 때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10년 전에 뭐 위기라고 하면은 환율이 폭등한다든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든지 실업률이 폭등한다든지 큰 사이클로 봤을 때 70년대 이후 한 3번 정도 예, 봤을 10년에 한 번 정도씩 아하. 있어봤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또 마침 또 지난 외환위기 때 한 10년 지나고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또 뭐 객관적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실업률이 한 4% 내외 정도면 OECD에서는 양호한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 3% 목표로 했다가 2.7%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2.7% OECD 평균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수출 뭐 한 800억 불 정도 올해도 흑자가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초부터 좀 경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지표들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지표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이 붙으면서 이게 뭐 정부에서는 사실은 또 어떤 객관적인 팩트는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강변하면서 그 와중에서 공격하는 빌미를 주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의 어떤 위기의식이 뭐 커지게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 또 일부 언론에서 뭐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줄 정도로 뭐 반도체가 뭐 꼬꾸라졌다는 등 뭐 사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이라 잘 나가는 산업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3% 이상의 과거에 고도 성장에 익숙해온 국민들인데 제 감으로는 3% 이상 성장을 해야 큰 위기가 아닌 것이고 3% 언더로 내려가면 상당히 이건 불경기라고 느끼는 선진국과 다른 그런 체감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위기는 아닌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 당국자라든 기업인들이 조금 더 분발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되 너무 제가 서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서로 위기라고 같이 이렇게 떠들다 보면 정말 위기가 옵니다. 네. 좀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안진걸 수장. 예, 저도 뭐 그 항상 민생고가 심하다. 자살률이 출산율은 꼴찌. 그런 세계 최장 노동시간 이래도 산재 또 OECD 사망률 2국가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항상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사실은 약자들의 삶의 위기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네.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한국 경제 굴러가는 거 보면 방금 우리 김현학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막 호들갑을 과장하는 것은 네.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작년 올해 그럼 어떻게 경제가 망할 것처럼 보도됐냐면 주로는 최저임금 인상돼서 또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망하고 위기다 이렇게 나온 약자들의 삶의 예. 위기하고 경제 위기하고 그건 좀 약간의 차이가 다른 있다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들 입장에서는 경제는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세대 호황인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사실 약자들과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위기가 있는 것이지 네. 한국 경제가 곧 IMF 전체로 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도. 근데 특히 이제 제가 방금 그 두 가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했다. 소득주 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했다는 언설이 너무 과장되면서 위기가 부풀려진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지금 최근 통계입니다. 통계청.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월급 200만 원이 넘는 노동자가 60%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한 2천만 명 중에 1,200만 명이 월급이 이제 200만이 늘어났어요. 예. 최근에 임금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올라가고 가격이 좀 나아졌는데 어떻게 그게 막 그 경제가 망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조금 오히려 살림 나아졌죠. 다만 상반기 그 통계청 통계에 또 소득 하위 20% 예, 소득이 한 3% 정도 감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경제가 위기라는 건 과장되어 있는데 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민생고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세 같아요. 분이서 예. 경제 위기에 대한 이 지금 환경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제조업 경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외 경제 환경이 상당히 좀 여건이 좋으면 좋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첫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과연 얼마나 심도 깊게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 경제의 파급 효과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유럽 경제를 놓고 보면 2019년 3월 달에 아마 브렉시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독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2.8% 예상했는데 1.7%포인트, 1%포인트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난민 문제가 유럽에 존재하고 있고 이탈리아 재정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대외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는 미중 분쟁,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 정책이 어떻게 가져갈지 상원 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경제 안정성 판단할 때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나요? 어쩐가요? 당연히 고려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안정성 1위 이렇게 나온 것은 뭔가요? 한국 경제를 대부분 진단을 할 때 많은 OECD나 IMF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통계 자료들은 우리나라에서 채집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어느 정도의 마사지를 하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산업을 놓고 보면 대외 환경은 그렇습니다. 국내 산업을 놓고 보면 거제도의 조선산업과 군산의 현대 GM 중공업 등등 지방 경제에 우리가 가졌던 중화학공업이 상당히 지금 위기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조선업 수주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수주 늘어난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업 상황에 거래 계약 체결의 메커니즘을 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봐서는 안팎으로 위기가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과거보다는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과 선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해외에서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네, 김남수 장. 예,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위기란 개념을 대입했을 때 오히려 국가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이런 건 그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대외적인 의미에서 위기는 아닌데 우리나라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이 기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무슨 위기가 오면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가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기조적으로 확 늘고 그러면 이른바 V자형 반등을 거듭해왔던 게 우리 경제의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에서 만약에 어떤 대외 변수, 곽 교수님 말씀하신 대외 변수의 악화라든지 우리 내부의 모순 같은 것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입어서 이거보다 경쟁력 성장률이 훨씬 떨어진다 이런 국면이 왔을 때 과연 예전처럼 V자형 반등이나 성장을 하겠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냥 일본처럼 이렇게 L자형으로 쭉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위기 상황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예. 점차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낙엽이 길에 젖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제 체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의식은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위기의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클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가능성이 약하냐 그런 정도가 있을 건데. 근데 저 김동완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는 의견을 약간 좀 달리하는 게 아하. 2.5%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는 숫자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다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2.5다, 3이다 그러면 야 이거 저성장이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임계치는 저는 2.5에서 3.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 6% 간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버블이 엄청 끼었을 때 우리도 덩달아서 간다는 것이고요. L자 형태로 낮은 형태로 저성장을 갖다 2.5로 3으로 보신다 그러면 일본과 미국이 과거 아니 그 경기가 안 L자는 좋았을 때 이제 1%대나 이렇게 추락했을 아니 때 그뭐 반론을 반동 드리는 없이 게 아니고 네. 반론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3%나 2.5% 성장도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60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느꼈던 숫자는 7자나 두 자리 숫자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성장률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예. 위기다 아니다라고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 네, 큰 축은 그런 걸 고려하겠고요. 김동완 수장 얘기했던 것이 저주파 형식을 띌 때는 아주 뭐 1단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네, 얘기했던 그리고 이제 거다.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게 하나 있는데 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이제 저희 경제 내부에서의 어떤 위기 의식을 가질 만한 건 아마도 양극화 문제라든지 어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또 자영업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부분에 활로를 개척해주고자 하는 노력들 가운데 훨씬 많은 여론이 조성이 되고 아주 이런 부분들이 분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내부 구성원 간에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의식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진 것도 최근 들어 위기를 얘기하는 원인 중에 네.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인 진단, 위기의식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최근에 그 위기의식을 증폭시킨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대응에서도 일반의 평가가 다른 점, 예.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얘기하는데 그 사항 중에 하나가 고용 관련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하는데 이제 고용 부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어떻게 두느냐. 현재 이번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두는 쪽도 있고 이전 정부에서부터의 정책의 결과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인구 구성의 변화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정열 소장은 예. 원인 어떻게 진단하세요? 아무래도 어쨌든 국민들은 이제 수출도 잘 되고 대기업들도 사상 뭐 어쨌든 산의 부분도 한 1,000조 가까이 쌓여 있다 이런 보도들 보면 곧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계속 이중적인 감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위기는 아닌데 나는 어렵다. 또 나는 덜 어려운데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요. 주변에 청년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어찌됐든. 근데 청년 실업률이 체감 한 10% 안팎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중소상공인들하고 택시기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우리 중소상공인들이나 택시기사님들이 경기 좋아졌다고 말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표와 체감이 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전체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 있는 건 맞다로 인정하고 네, 그중에 이제 원인 고용 부진 관련. 그중에서 고용이 네.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고용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국민 고용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매년 또는 매달 늘어나는 그러니까 고용원이 늘어나는 것 속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상 최소치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고용원이 예전처럼 뭐 전년 대비 그 전달 대비 대폭 늘어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걸 인정하되 근데 예를 들면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두 군데 있다고 봐요, 한국 사회에서. 하나는 대기업의 영역이 있을 테고 하나는 공공 부분에서 어쨌든 예를 들면 여전히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경찰 소방관 서비스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로 너무 우리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차라리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지금 고용 상황이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또 악화된 것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생긴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발생했는데 제가 제일 큰 원인은 저는 산업 간의 최근에 그 불균형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거론되고 있는 뭐 반도체 잘 나가고 석유화학 잘 나가는데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조선
그런데 보면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 관련해서 생산 유발, 노동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방 관련해서 한 10%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 인력이 거기 자동차에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제도 제가 뭐 대학 교수들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해봤는데 현대자동차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본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하청업체들, 안 그래도 어려운 하청업체들의 하도급 가격을 더 후려치고 있어 거의 낮아빠진다. 이런 뭐 걱정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는 아무리 잘 나가도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 돼버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성장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정책을 피는 당국자들 입장에서 뭐 그냥 성장 반도체처럼 물론 그 중요하지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이런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분야, 특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부진하다. 그런 분야에서 어떤 뭔가 수요를 진작하고 생산을 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올 들어서 보니까 설비 투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보통은 서너 달 이상 주는 경우가 없는데 물론 뭐 KDI 보고서를 보니까 뭐 작년에 선제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올해는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반도체 탑만으로 둘리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현금 유보가 300조가 넘거든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실성,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성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니 불확실성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고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용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설비 투자를 촉진해 기업인들이 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고용 비용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 이런 데는 고용도 적지만 워낙 고임금 직종입니다. 그런데 저임금 직종에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고용 비용이 늘다 보니까 고용이 줄어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세 개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올 들어서 특히 고용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김연학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뭔가 조금 기업 쪽에 길을 살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곽 교수님 어쨌든 간에 취업률 높이기 위한 과제로서 산업 정책이든 아니면 다른 관련 정책이든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 짧은 시간에 뭐 노동 경제를 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1998년도 10억 투자했을 때 취업 유발 개수가 한 13명 정도 됐는데 한 2008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한 3명으로 줄었더라.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로봇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선진 기업형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 노동 지향적인 산업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기업이 아까 300조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700에서 1000조라는 아까 말씀도 하셨고 700조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왜 투자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느냐? 투자할 곳을 못 찾았다는 것이죠. 왜 투자할 곳을 못 찾았느냐?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 노동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한 동맥 흐르는 중간에 뭔가 막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규제를 풀라 시장 구조를 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1, 2년 안에 될까요? 5년 정부 안에 될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말씀들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정하게 지금 과도기적으로는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네요. 아마 뭐 여기 계신 네 분도 그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갈 때 예전처럼 뭐 주차 그 박스 안에 그 주차 요원들이 들어가서 그 주차 요금을 받는 거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 사실 말씀하신 것도 공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화가 우리나라가 이제 최고 공장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세계 1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실생활까지 다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고용의 문제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바뀔 거라는 걸 몇 년 안에 약속한다는 건 저는 사실 그건 되게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기업의 어떤 투자 이 욕구를 좀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불과 10년 혹은 7, 8년 전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지 않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미국에서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늘리고요. 도요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을 때 현대자동차 수입 폭증을 하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했냐면 10조 이상을 들여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삼성동에. 그 연간에 중국 회사들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 볼보라든지 뭐 이
제규라 이런 회사들을 샀단 말이죠. 예. 사면서 그 브랜드만 산 게 아니고 엄청난 지적 재산권이 같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민간 기업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입장이 달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삼성동 그 땅이 예. 지금 13조짜리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지금 몇 년째 지금 가면 잡초만 우거진 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뭘 빨리 뭐 협상을 하고 해서든지 뭐가 터져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 돌아다니는 시민들은 저게 왜 저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규제라는 측면에서 뭔가 걸림돌이 있고 막아야 될 일 있으면 막되 그것들이 기업 활동이라든지 어떤 민간 영역의 어떤 일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놓은 노력들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빨리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국제적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브레이크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대체제로 각광을 받을 때 현대가 내놓은 것은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이었고 가격 측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중국이 커가는 성장을 놓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4개 공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한 120만 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죠, 현기차가. 그러면 13조의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향후 시장이 될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회사의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정부와 회사가 같이 움직이는 유기적 관계를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이거는 민간 시장에 대한 숟가락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예.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일자리 전광판 만들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나머지는 전부 기업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규제를 만들어 놓겠다. 최저임금 하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기업이 해야 될 부분과 기업이 정부와 함께 해야 될 부분과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혼선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글로벌 전략과 맞물리게 되면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시장 경제의 결정 부분과 혼선이 일어나 버린다. 이러면 국내 구조도 어려워지고 해외 구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빨간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잘 돼야 취약계층도 뭐 잘 될 수가 있을 것인데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아마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소득주도 성장도 얘기하고 있고 포용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영역에 대한 경제 진단에서 주로 그동안에 노동과 자본 아니면 기업과 노동자 이 틀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취약계층 어려운 집단 얘기 아닐까요? 포용해야 될 우선순위로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집단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영업이죠, 저는 자영업. 자영업. 네, 자영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도 맨 처음 위기 집단을 거기에 두고 정책을 맨 먼저 펴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사실 뭐 소득주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뭐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려고 뭔가 했는데 그게 뭐 최저임금인데 오해 소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고용 없는 자영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 그런 부분은 다루질 않죠. 사실 고용 없는 자영업자라는 거는 최저임금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잠재적인 수혜자거든요. 이분들은. 언제든지 이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는 최근에 뭐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그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일부분 이 여론이 확 살지 않는 이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간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오해는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게 이론적으로 맞든 틀리든 체감하는 거는 나도 피해보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은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최고의 자영업 대책은 사람들이 자영업 안 하도록 하는 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뭐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600만 명, 전체 취업자 25% 이른다. 그래서 뭐 OECD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 그리스는 뭐 관광업으로 서비스업이니까 조금 다른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뭐 해법을 찾으려면 근본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진단이 다르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자기 리타이어 했을 때, 은퇴했을 때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서 웬만큼 선진국처럼 연금으로 먹고 살만 하면 굳이 자영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해서 뭔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예. 둘째로 일단 뭐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취업 퇴직을 해가지고 뭔가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재취업 시장이 너무 좁은 거예요.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나은데 그러면 이 두 가지 근본 문제를 건드려야지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뭐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여러 가지 뭐 백화점씩 뭐 했는데 그런 것도 물론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서 가급적이면 자영업은 그럼 건드리면 나오면 나올수록 대부분 손해를 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 안 하고 사실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일하고 싶은 분들은 임금 근로자로 자영업이 아니고 그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또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때문에 또 어려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혼자서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은 대기업하고 경쟁해도 뭐 우리가 중소상권을 보호해준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조치를 마련해 주어서 뭔가 종합적으로 좀 장기적인 대책들, 뭐 단기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뭐 항상 보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 대책으로 위주로 돼 있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뭐 비협하지 않겠나. 물론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가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펼치는 그런 정책들도 있어야 되는데 네. 과거부터 지금 보면은 그 단기적인 대책들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김동원 소장한테 지금 정부가 포용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 포용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어려운 집단, 어려운 계층 얘기했을 때 가장 지금 우선시 봐야 될 집단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김동원 소장 지금 자영업 분야 얘기했었는데 그 대책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궁금해서 듣고 먼저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노동자 60%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통계청 통계. 그다음에 또 다른 통계에서 이것도 통계청 낸 통계인데 도시근로자 가구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평균 516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9.2%나 늘어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통계청 통계에서 또 1분위 그 소득 하위 1분위 경상소득이 3.7%가 감상고로 밝혀서 이게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통계가 그렇죠. 잘못됐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건 오늘 저희는 그것까지 논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은 올라갔는데 비노동자인 자영업자나 무직자나 또는 일이 없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노인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급속한 노령화로 소득 하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세 분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 짧았지만 거시경제나 국제경제 상황까지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의 상황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풀뿌리 경제 주체인 중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노인 세대, 그 다음에 무직자, 실업자 계층, 청년 계층, 미취업 계층 이쪽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통계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월급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전체 소득이 줄어든 걸로 나오는 거 봤을 때 결국은 저는 그렇다면 이제 최저임금은 사실 일부 속도 조절이 이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작년에 16%대에서 이번에 10%대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 최저임금의 인상 기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 이제 중소상공인들과 비임금 노동자 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동수당 지금 오늘 여야가 또 100% 지급 합의도 했고 모든 아동에게 이제 복지 민생 사실은 가구 소득이라는 게 임금 소득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 민생 대책도 얼마 전에 통계 또 그 현물 이전이 실제로 가구마다 몇백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그러니까 현물 복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했죠. 의료 복지라든지 무슨 교육 복지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데 그런 대책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자영업자 이야기 조금 하면요. 마무리하면 그 가맹점주 하시다가 실제로 배달 노동으로 갔는데 소득이 늘어나셨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그래서 이 임금이 올라가는 게 방금 우리 김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전체 650만 명, 160만 명 정도 안 되니까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고 우리한테 손님이 더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차하면 나도 노동자로 가고 해서 저는 자영업자들에게
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예. 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요인으로 발생한 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150주던 월급이 170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예. 본인의 소득이. 그래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대책이 대폭 더 늘어나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예. 지금 가맹점 형태로 먹고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가맹점만 30만 개나 됩니다. 예. 어느덧 프랜차이즈 형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8, 90만 명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통계가. 그러니까 이러면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본부하고 가맹점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예. 안내를 해주고 필요하면 뭐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것도 조금 더 지원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제일 힘들어져 있는 계층 통계상에 나타나 있는 그리 지원을 좀 집중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맞춤형 대책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포용적 성장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포용이라는 성장,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최저층 1분위에 계시는 20%를 3분위나 2분위로 올려놓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의미냐, 아니면 최저빈층의 20%들이 그래도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거를 하나의 예로 들어드리면 1970년 후반부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할 것이냐, 의료보험을 도입할 것이냐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민도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산업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이들 산업 근로자들이 중산층이 되려면, 건전한 중산층이 되려면 노동 생산성이 지속되게 유지하는데 역시 의료보험이 최고더라. 그래서 의료보험을 함으로 해서 전체 국민 생활을 융택하게 하자라는 게 아마 70년대 후반기의 정책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포용적 성장 우리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우리가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헌법에서 우리 국민이라고 할 때 이 국민의 경제적 정의를 뭐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미국 헌법에 with people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경제적 정의로 법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거기에서 the people,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할 때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적 의미의 국민이냐, 경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니면 경제적인 중산층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적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 조금 아주 뭐 철학까지 들어간 얘기였고요. 네, 김동완 사장님. 글쎄 뭐 자영업 대책, 자영업자가 제일 어려울 거다라는 이 화두를 제가 꺼냈으니까 참 어려운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제안은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자영업자한테 상당히 타격을 줬던 게, 저는 뭐 이 법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한테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김영란법이라는 게 실제로. 그러고 나서 필요한 법이지만은 자영업자한테는 그래도 소설적인 일부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에다가 52시간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아주 외진 그 지하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는데 12년을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외진 데예요. 지하 상가에 화장실 옆에 있는. 그러니까 고용원은 아마 그 분의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연만하신 아주머니인데 12년을 해서 자식들을 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최근에 어렵대요. 그래서 뭐가 제일 어려우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의외로 52시간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52시간이 이제 그 여의도니까 야근들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소주도 한잔 하고 하는데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인데 그래서 이게 저는 다 정의로운 사회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연쇄적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만 힘들어지나,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좀 자극했을 가능성은 있어서 아까 디테일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걸 정부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금은 조절해가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소장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있을 때는 열렬히 김영란법을 주창하고 또 환경단체들하고 함께 보세요. 유류세 인하하면 그 기름 낭비, 에너지 소비를 부추긴다고 유류세나 반대 입장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민생 문제만 천천히해서 보니까 정부에서 15% 유류세 인하한 것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한 20, 30% 좀 한시로 인하져가지고 조금 더 소비를, 그 환경단체 입장이 좀 달라지고 김영란법은 여전히 지지하지만 소장 말씀처럼 중소상공인에 타격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 중소상공인 안에서도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되는 분들은 3만 원 이상 식사를 그러니까 하시는 이제 그렇긴 분들이니까. 한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손님이 좀 예전보다는 줄어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라도 내수진작에 뛰어들자 해서 저는 저녁에 회식을 많이 잡습니다. 좀 몸이 축나더라도 약속을 많이 잡습니다. 저 좀 불러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진걸 시장 몸이 좀 분 것 같아요. 예, 좀 밤마다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라도 좀 팔아주자 일단 이러고 있는데. 예, 뭐 안진걸 소장 얘기하신 대로 뭐 같은 대상으로 한 정책도 어느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의 대북 정책의 경우도 외교부라든가 또 통일부, 국방부가 서로 약간의 강조점에 다르듯이 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 뭐 금융시장 관련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잠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여기에 시청하시는 분들 의견 들어와 있는데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하준서님의 의견입니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국민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열린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세 번째, 여전한 불공정 관행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의견인데 너무 좀 줄여놔서 조금 그러긴 합니다. 이창현님의 의견입니다. 건강 가는 말 같은데요. 당장 일은 그만두면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재취업 기회도 막히고 너무 제한적이고 그런 얘기여서 지금 뭐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충현님의 의견인데요. 주거 소유가 아닌 임대문화 정착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임대문화는 상당히 곧바로 들어오는데 앞에 소개해드렸던 건 우리 제작팀에서 너무 줄여가지고 전달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임대문화 정착에 조금 도움을 줄 의견 뭔가 일단 생각 좀 해주시고요. 오늘 워낙 아이템이 많아서 첫 번째 너무 좀 우리 제작팀 줄여가지고 좀 저도 좀 빨리 이해가 안 되게 지나갔습니다. 예, 다시 좀 A4 용지 반장쯤 쓰셨다고 하는데 급하게 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나 봅니다. 금융시장 관련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천 무너졌는데 정부도 내일 주시하고 있고 하는데 2,000선 이상으로 다시 회복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 요새 금융시장 진단 요새 팟캐스트에서 많이 해주시던데 아이고. 김성훈 소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를 해주셔서. 글쎄요,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저희가 모두의 화제가 위기냐 아니냐인데 사실 주식시장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2,000포인트를 정말 오랜만에 뚫고 내려가니까 사실 정부도 깜짝 놀라고 투자자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투자도 하시고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뭐 연금 이런 하물며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다 주식 투자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국민연금 내는 전 국민들이 다 주식의 상황에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비교적 그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국내외적인 요인이 겹쳤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또 미국의 지금까지 장기간의 미국 주식시장을 선도해왔던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신기술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정말 저 정도 가격이 맞는가라는 회의 같은 것이 들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10월 들어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기조적으로 성장률을 2% 중후반 혹은 3%대의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사실 IMF도 성장률을 낮춘다고 그러고 한국은행도 낮추고 좀 있으면 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도 낮출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또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년 경제가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뭐 일련의 대책들도 내놓고 해서 그게 악발이 있었던 건지 전 세계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지표 중에 체감할 수 있는 주가 혹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이런 것들은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심리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꾸 위기다 그러면 위기가 진짜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 관리는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미국을 그래도 선진국 증시가 10월 달에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은 10월 초에 피크를 치고 사상 최고치를 치고 한 10% 정도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월 말에 피크를 쳤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작년 4분기만 해도 1% 성장했는데 금년 들어서 우리는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0.6%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소장님도 뭐 사실 그 같은 맥락인데 경기 논쟁이 우리 6월경에 굉장히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야 이거 뭐 경기도 안 좋다는데 말 들어보니까 특히 야당이라든지 일부 언론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경제 당장 망할 것 같고 이 주식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조금씩 빠지고 있던 차에 선진국에서 이미 팽이라고 하는 IT 주식도 막 빠지고 미국 경기도 사실은 아직 여전히 화랑이지만 2분기에 연율로 4.5%, 4.2% 성장하고 그다음에는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연초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빠졌을 때가 얼마나 빠진 거예요? 2,600 한 50포인트. 퍼센트로 봤을 때 미국 10% 말씀하시니까. 예, 우리는 최소한 한 20% 이상 25%, 빠졌죠. 20% 이상 빠졌죠. 네. 그러다가 10월 초에 2,300에서 다시 한 300포인트 빠졌다가 지금 100%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100 여전히 포인트. 예, 네. 10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라고 하는 것이 경기 논쟁이 붙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자극한 면이 있고요. 또 네. 우리나라 정시가 외국과는 달리 이른바 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해외 투자가들 비중이 외국 투자 한 20% 되고 기관 투자가 15%, 개인 투자가 65% 되는데 그 선진국의 경우에 자국의 기관 투자가 60, 70% 이상 되고 개인들은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그럼 개인 투자가 예. 많았을 경우 그 주식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식시장이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조종을 하는 쉽게 말하면 작전을 펼친다는 거죠. 하기 그러면 용이하다. 개인들은 자금력이라든지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심에 물려다니서 투매를 한다든지 네. 또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외국인 그 투자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그 떨어지는 폭이 외국에서 더 심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다행히 이제 뭐 지금 반등을 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기술적 반등 많이 떨어졌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하게 되는 거고 예. 경기 자체에 대한 확신이 경기가 회복된다는 확신 그리고 대외 요소로는 여러 가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된다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예. 이렇게 뭐 10월 달처럼 폭락하는 상황은 없겠지만 주가가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곽 교수님. 미중 간 무역 갈등 말씀을 하셔서 이번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바로 분석 기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미중 갈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대부분 지금 상태가 더 지속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주가나 환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근데 주가나 환율을 그럴 때 대기업의 환율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로 지금 현금 보유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못 돼서 결국 중소기업과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군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환차익이 발생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대기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청 기업들이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현대기아차나 지금 약간 좀 꼬꾸라지고 있는 반도체 주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반도체 주기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주기가 한 5년에서 4년 정도 주기로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게 2년에서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19년부터는 반도체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결국 민간 시장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더듬이가 좀 더 감각적으로 발달돼 있으니까 정부는 이런 심리적인 내용을 보호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과 정직하게 소통해야 될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또 공적 자금 이야기를 하고 시장이 심리니까 주식시장이 위기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심스럽게. 민생경제 소장이 예. 보는 금융시장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늘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약간 시무룩하게 얌전하게 있습니다. 다만 근데 여의도에 이제 지인들 보면 아까 김동완 소장도 말씀하신 개미 투자 이야기 하셨는데 그 한두 명이 사무실 차려서 주식 투자만 계속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 그 이제 주식방 뭐 주식 오피스 있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공포를 느끼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다 우리 다 어쨌든 전부 우리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수가 아주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의 이제 소액 투자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그런 네.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이 됐고 저는 이제 곽수정 교수님 저희 박사님 말씀 이어보면 이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불안이 커진다 이번 주식 폭락 사태 같은 경우로 아니라 다를까 중소기업들이 하반기에 채용을 할 거냐고 이제 중기중앙에서 2,010개 기업에 물어보니까 80%가 안 해버린다고. 인건비 상승도 영향이 있지만은 경기 불안, 경기 변동에 대한 자신이 없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더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이제 주식 관련된 분석을 좀 더 해주시고 저는 국민연금을 또한 간접 투자에는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지금 채용까지 안 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10곳 중에 8곳이 안 뽑겠다고 못 뽑는다라고 답을 할 정도로 지금 이쪽이 이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길을 살려주는 정책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뭐 오늘 어제 발표된 협력이익 공유제 같은 것도 뭐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뭐 좋은 예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잘 되려면 내수가 활성화돼서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저는 결국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해주는 이 정책 그래야 소비를 좀 늘릴 거 아닙니까, 내수를. 이것이 일관되게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근데 전 너무 김현학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일부 야당하고 언론에서 소득 증대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니. 근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이 와가지고 하나라도 물건 더 사주길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소득이 증대돼야 살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소득이 줄어들면 우리 소비 줄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외식 한 번 더 하고 신발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득 증대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름이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예.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가 없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소득 증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 근데 정책에 이제 문제를 소득주도 제기하는 것 성장의 같다. 내용이 서민들과 저소득층 소득을 증대시켜서 그들이 내수에 한몫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물론 내수는 네. 공공 부분의 투자도 기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제발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최근에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그다음에 대학 가기 전까지 1억을 지원하자는 파격지 제안 내놨잖아요. 그게 이제 출산주도 성장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용이 소득주도 성장 똑같습니다.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주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쟁 그만하고 과장 그만하고 차분하게 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수 살릴 것이냐에 네. 여야가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금융시장 관련 얘기인데 역시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일부러 제가 중소기업 네,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까 그 정부가 아주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금리, 환율 문제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갈 것인가 선제적인 조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유보를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골드만삭스나 JP 모간 쪽에서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이 미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5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네. 그만큼 미국 경기가 뭐 4.2, 5, 3.5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지만 잠재 성장률 2%를 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호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판다는 말은 미국 장기 채권에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은 할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과거 예를 봤을 때 금리를 연속으로 매번 공개시장회가 열렸을 때마다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모든 나라의 금융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7번 내지 8번 모이는 공개시장회의 때마다 올리는 게 아니라 3번 내지 4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을 꼬꾸라트려서는 자기도 존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은 아마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모일 때마다 하자고 기간을 뛰면은 속도는 조금 이제 천천히 가겠네요. 천천히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보통 경제학자분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금리를 올리더라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실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방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좀 실기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가 예, 필요했다라고 보시군요. 예,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에 금리를 한번 올렸죠. 한국은행이 0.25% 처음 한번 올리고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계속이라 아마 11월 하순에 이제 금통이 올해 이제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마 올릴 거라고 보는 그 시각이 많아요. 근데 네.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건 이미 물 건너 갔고 저는 올렸으면 하는데 올릴 거라고 보는데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월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실 두 분의 금융통화위원은 3분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해서. 근데 7분인데 7분 중에 2분이 소수 의견으로 금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후에 제가 팔로우를 해보니까 다른 2분이 시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월에 올리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한 소동을 한번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동을 겪고 나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국면인데 정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큼 경제의 펀더멘탈을 규정하는 정책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통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선제적인 조치라든지 주도권 같은 것들을 사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든지 물론 이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중앙은행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금융시장 혹은 통화정책에 그런
그 통화 정책으로 일관해 오지 않았나라는 그 반성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은행에 책임을 묻고 싶어요. 사실은 이번 정권이 아니고 지난 정권 때 5번을 연달아 정부의 요구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기된 것이 부동산 폭등. 저는 그때 한 2번 정도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양적 완화를 쉽게 시켜놓고 다시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대체로 사람들이. 당시도 현 총재가 맡고 있을 때였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총재가 바로 연임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 김 소장 말씀하신 대로 올려야 될 이유도 많고 안 올려야 될 이유도 많은데 지금까지 올려야 될 이유가 많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어쨌든 연말에 미국에서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그러면 금리 차이가 1%까지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또 반대로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계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거의 11월 금통위 때 올리는 것이 확실시 되다가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저도 사실 좀 뭐 판단이 안 섭니다만은 이미 실기한 건 사실이고 그래도 이번에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다만 이제 내년에 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5번 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3번, 그럼 내후년에 1번. 그럼 그 다음 두고 보자는 건데 네. 올해는 뭐 미국이 연말에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뭐 저희들도 불가피할 것 같고 다만 내년 이후에는 우리가 국제 상황을 봐가면서 미국 따라 너무 급박하게 올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아직 유로존에서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초 체력이 우리랑 엄청 다르지만 또 한국도 옛날 같지는 않고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불이 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 금리 역전된 지 꽤 됐는데 그 외국 자본의 유출이 시장만큼 심하지는 또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년은 제가 볼 때 이미 실기한 건 어쩔 수 없게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 금리 인상이 나오면 이제 우리 서민 경제 진영은 아주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인 상황상 어떤 부동산 특이도 맞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 같다는 건 다 동의하면서도 방금 김원익 말씀 가계부채만 1,400조. 최근 발표된 조금 더 세부 통계는 이제 가계부채 중에서도 가계대출은 한 810조 정도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은행권에 빌린 돈들. 근데 이 810조만 집집마다 값으로 나누니까 4,030만 원이 평균 빚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출 이자율 올라가게 되면 타격이 오죠.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이자 내고 있는 집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안 될 수 없는데 만약에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작년에 시중에 4대 금융 지주가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었고 상반기 지금 은행권 시중 은행권 16곳만 그 이자 수익으로만 지금 100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도 한데 항상 따라다니는 게 가계대출에 대한 타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대 마진을 네. 은행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올라왔는데 대출 이미 기존에 있는 대출 받은 분들에게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지 않도록 네. 또는 좀 정말 대승적이고 공공적 차원에서 많이 이미 이자 수익 엄청 거뒀으니까 그런 충격을 최소화시켜주는 공공적 조치도 좀 꼭 해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금리하고 예. 유가는요, 기름 회사들하고 은행은 그 올리고 내릴 시기를 이용해 또 차익을 벌고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이 가게는 당장 이자 비용이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게 금방 올라가거든요. 이 타격 그러면 힘들게 월급 오르고 소득 올라가봐도 소득적 성장을 안 갑니다. 왜? 이자부터 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중간중간 그 안진걸 소장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역시 민생경제연구소가 필요하다. 소장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틀 속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취약 서민계층의 문제를 빠트림없이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경제 관련해가지고 국제 환경, 세계 시장 요인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중에서 아까 그 곽수정 교수 얘기했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갈등,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우리 김동완 소장께서 워낙 비유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비유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겉에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피부는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부를 한꺼풀 깊게 들어가면 지방층이 있는데 이 지방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소위 화폐 전쟁 비슷한 기축통화 지휘권을 놓고 미중 간의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중국 위안화를 한 45% 절상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마 거기에 속하지 않느냐. 그럼 이걸 한꺼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뼈를 건드리면 거기에 아마 21세기 세계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의 시작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이 분쟁이 쉽게 끝날 건가 오래 갈 것인가를 놓고 보면 오래 갈 것이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고. 피부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안 보네요. 따르죠.
그러면 이제 피부약만 바르면 되는데 이게 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달라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더듬이가 어디에 딱 건드려졌냐 그러면 이 미중 간의 다툼이 산업 전반, 금융 전반, 그다음에 21세기 패권, 동아시아와 대륙권과 해양 세력 간의 어떤 경쟁 이런 문제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확대를 시켜버리면 우리의 위기론이 지금 정부의 한미 관계, 또 대북 관계, 대중 관계의 외교력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믿을 만한 정부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위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김동완 소장. 그런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비관론 일색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는데 그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1970년대에 소련을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압력을 해서 소비에트 체제를 무너뜨린 거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을 환율 정책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바로 들어가게 했던 미국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 GDP 기준으로 2012년 정도가 이제 중국이 미국의 절반 정도 따라왔기 때문에 또 예외 없이 2위권 국가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전으로 전면전으로 붙어서 바로 끝나고 중국이 그 예와 더불어 소련이나 일본처럼 정말로 좌절하는 국면이 바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혹은 패권 전쟁이 지속될 것인데 그 과정은 굉장히 악화되는 과정이 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회복하다가 이런 구간을 굉장히 반복하는 일종의 요철 같은 구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지난주에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이제 D램을 생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푸젠지나 반도체 회사라는 게 있는데 예. 여기에 미국 모든 기업에 이거하고 거래하면 페널티 준다는 금수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중국의 제조 2025라는 중국 제조업의 첨단화 정책을 미국이 2위권 국가를 막아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첨단화되면 따라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쭉쭉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동안에 사실 중국이 우리 산업을 따라오는 그것도 지연시키는 역할을 미국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이제 효과도 보는 그런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제 무역이나 교역이 줄어들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내수를 살리려는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할 거고 또 카운터파티 시진핑 정부에서도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므로 해서 내수를 진작해서 무언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와중에 우리 산업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어떤 시너지를 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다면 위기 일변도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네. 국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상황 있다. 인식에서는 약간의 두 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 지금 미중 이런 상황에서요. 예, 그 실제로 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우리 수출의 3분의 1이 미국,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중간재인데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지금은 중간재를 생산하지만 중간재도 자급자족해서 완성재, 중간재 일관된 생산 체제라서 결국 한국의 중간재조차도 수입을 장기적으로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우리한테 유리한 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를 너무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중국 경제가 지난 몇 년 연간 한 성장률 0.3%, 2%씩 줄고 있어요. 뭐 금년에 6.5, 내년에 6.2, 6.3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중국도 계속 고도 성장 2000년대 초반에 10%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서서히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되어 있는 이 무역 패턴을 인도라든지 동남아로 줄여야 되고 실제로 기업들은 상당히 이미 탈중국화 특히 우리가 지난번 미사일 사태 때 뭐 삐들이게 사드 사태 때 깨닫지가 중국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예방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업들 상당히 중국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네.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단기간에 갈등화되면 우리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건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은 물론 미국이 무역 적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또 미국은 또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고객들 소비자들은 당장 물가가 올라가니까 거의 악유를 할 거고요.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트럼프도 계속 이 강경책을 밀고 나가지는 못할 것이고 저는 뭐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만 덧붙이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국내 같이 듣다 보면 예. 그 해외 이제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불안정성이나 해외 의존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답답함을 우리 곽 박사님도 이야기하신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럼 결국 많은 국민들은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내수를 어쨌든 내수를 최대한 키우는 정책을 우리는 해야 된다. 네. 이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다시. 그러니까 저는 꼭 소득주도 성장을 말 안 해도 됩니다. 네. 서민들, 저소득,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훨씬 그 소득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결국은 또 내수가 이렇게 확장되려면 우리는 어쨌든 대중무역에서 사실 사드 문제 해결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현대자동차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드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그 여파 남아있거든요. 다른 주제까지 다른 꺼내가지고. 주제지만 아니 이것은 그 대중무역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앉은 것이 사드 문제 빨리 좀 해결 좀 해줘. 아직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대중무역하는 회사들이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여전히 있다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거고 그 남북 경협도 더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미국 설득해서 이제 결국 우리 내수 해외 의존성 줄여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 대충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예산 결정 과정에서 이제 고려될 점을 좀 듣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안진걸 소장한테 연거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위기보다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의 위기다라는 얘기했는데 해석이 상당히 자의적인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배경에 나온 말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퇴임을 앞두고 작심하고 비판했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뭘 비판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약에서 의한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면 사실은 경제 얘기를 너무 부추기는 정책 환경의 문제점을 저는 오히려 후자로 들렸거든요. 아하, 근데, 예. 예. 왜냐하면 오늘 세 분도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긴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고 우리가 또 차분하게 진단하면 잘 대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나쁜 게 그 두 가지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 망하고 경제 망하고 명백하게 경제 얘기를 부추기고 오히려 국민 경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지적한 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속내는 잘 모르니까 네. 등간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정책 행위는 좀 자제돼야 된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네. 다만 한국 경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백과장명식 토론과 지적은 하는 건 맞죠. 네. 그것까지 제가 그런데 말하면 계속 안 되겠지만. 토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거는 방향을 잡아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얼마나 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지난 5일날 청와대에서 이제 여야정 상설 뭐 협의체 어떤 간에 협치의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그 저소득층 자영업자 관련 지원 방안 마련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예산 구성 과정에서 그런 뭐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글쎄요, 470조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정부가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재정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건전하다라는 거고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도 상생 협력을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자칫 잘못 시비를 걸었다가는 오히려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내용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예. 정말 그들이 이 경제를 생각하는 분들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아니, 지적해 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민하는 일단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내수 시장을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데 그게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안에 해결될 거라고는 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2019년 경제가 낙관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오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부의 고민, 김동연 부총리의 고민. 이번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관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입니다. 글쎄요, 뭐 그 자영업자도 저소득층이고
또 우리 청년 실업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하자는데 정치인들이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아주 건전하고 치열한 토론, 이 경제팀 내에서의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밖으로 너무 지속적으로 다른 결의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경제 심리에서요. 거죠. 그렇죠. 과연 어디가 사령탑이냐 문제를 가지고 몇 달을 소모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연말에 무슨 인사설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정권 지금 한 10여 년 동안의 어떤 보수 정권의 결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른 방향의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경제 정책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 방향의 전체적인 수정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향성을 유지하되 그 방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세련되게 시장과 국민들 민생의 현장에 침투시킬 수 있는 그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김연아 교수님. 네, 올해 뭐 470조 수프 예산인데요. 그 지출 증가율 9.7%로 경상 성장률이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문 정부가 복지 정책, 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국민들 심판을 받아서 지금 집권했기 때문에 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는 감안할 때 복지 부분의 지출은 많이 늘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거는 물론 여야당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아까 사회 안전망 확충 문제라든지 예. 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태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저도 기업체에서 CFO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 특히 복지 예산은 까딱 잘못하면 그냥 누수가 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챙기고 막상 필요한데 못 가는 그런 비효율적인 경우가 굉장히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대로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뭔가 오히려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 예산 자체를 가지고 따진다보다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 그런 걸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EITC 같은 근로장려금 같은 거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보태주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뭐 그것도 물론 필요한 계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근로의식을 좀 고취시켜 줄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시스템적으로 조금 가난한 근로자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아 교수님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뭐 굴지의 KT에서 오랫동안 그 CEO 관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토론할 때마다 많이 배우고 힘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 EITC 확대하게 되면 어쨌든 그건 국민들 일자리를 지켜주고 해고라기보다는 일자리 더 지켜지고 또 임금의 차액분도 예를 들면 최근에 중소기업 청년들이 안 가니까 중소기업 가는 청년들에게는 급여도 일부 보존해주고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호평을 받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도 보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분들의 해고하기보다는 급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고 있고 최근 통계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통계인데 원래 최저임금 오르면 저소득층 일자리 잃을 거라고 했잖아요. 경비 노동, 청소 노동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요거까지 이야기했을 때 다만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시간 일자리를 지금 자영당이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시간 일자리 예산. 근데 그게 민간의 최저임금도 안 주거나 최저임금밖에 안 주는 예산보다는 그래도 더 최저임금은 주고 경력에도 도움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서 김연아 교수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건 맞는데 현장에서 환영하는 그 목소리가 있다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과제가 워낙 많아서요. 아까 부분별로 심지어 중간에 나왔던 사드 대책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은 네.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신다. 그 부분. 근원적인 지금 이제 정부 정책 방향 뭐 이런 것 얘기도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규제라든가 입법을 통해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이끄는 방향도 있지만 실제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 이번 예산 과정에서는 좀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될 건데 아무래도 그런데 결정하는 국회에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은
항상 지역구 사업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정책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책 평론하시는 저 김만은 박사님께서 잘 막아주십시오. 쪽지 예산이랑 지역 예산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특별하게 강조해주고 싶은 것 또 정부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 네 분 얘기를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진걸 소장 오늘 특히 민생 부분 중간에 빠뜨리지 않고 잘 틈새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글로벌 경제의 어떤 어려움 또는 해외 우전성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 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 민초경제, 밑바닥 경제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가정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월급 늘어나야 되고 중소상공인 소득 늘어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돈이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쓰는 거로 통계통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게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여야가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출산장려 이런 논의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막 위기라고 너무 싸우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이 실제로 늘어나가지고 어쨌든 바깥의 위기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지만 안에서 내수는 하기에 따라서 많이 창출될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쪽으로 좀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제안드려 봅니다. 네, 김연학 교수님. 네, 경제는 위기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저 인식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사실은 객관적인 뭐 거시 지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경기 논쟁도 그런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나쁜 팩트를 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었다. 면도 있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 부총리와 정책실장님 두 분 간의 미묘한 갈등 그런 것도 신문에 보도되면서 도대체 정부의 진정한 정책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시장은 혼란스러워했단 말이죠. 교체설이 있으니까 연말에는 아마 좀 새로운 이제 뜻을 맞춰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한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들이나 시장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가야 할 길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보니까 탄력 근로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노동정책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양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야당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목소리 들어서 반영해주는 모습은 저는 보기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국민들 설득하고 시장을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사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 위기가 97년도 말 98년도 IMF 때가 대표적인 경제 위기인데 그 무렵에 집권한 DJ 정부 때를 전 회고하고 싶은데요. 네. 위기 관리를 하면서도 사실 과감한 벤처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별로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심리라든지 경제 주체들의 어떤 역동성 같은 걸 살려내는 그런 진취적인 산업 정책도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곽수영 교수님. 방송국에서 저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그 말은 우리 경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방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아까 정직하게 시장과 대화하는 방법을 조금 더 신경 쓰였으면 하는 생각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소리 난 것까지 곽수영 교수님 지적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은 필요하지만 그게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뭔가 갈등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조금 정부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제는 흔히 심리고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소비 투자 심리를 거시표의 하나로 활용하는 이유일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친 또 비교하는 현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가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바탕이 있어야겠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꼼꼼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